제 이름은 류영철입니다. 올해 55살이고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평양 한복판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국가보위성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북한의 무서운 기관이겠지만 저에게는 그냥 직장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면 집에 돌아오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물론 평범하다고 하기엔 좀 특별한 대우를 받긴 했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 중구역 창전동에 있었어요.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2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 그것도 중구역에 산다는 건 꽤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에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20kg에 돼지고기 3kg, 계란 2판, 기름 1병까지 일반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비싼 돈 주고 사야 하는 것들을 공짜로 받았어요. 아내 영희는 항상 당의 은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아들 민수는 김일성대학교 법학부에 다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죠. 20살 넘은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뿌듯했어요. 우리 식구는 체제 안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토요일이면 가족끼리 모란봉공원에 나들이 가고 일요일엔 대동강변을 걸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보위성 일은 주로 서류 작업이었어요. 감시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상한 인물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어요. 당과 수령을 위한 신성한 임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동네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살피는 것처럼 저는 평양 시민들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많아졌고 간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윗선에서 뭔가 큰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그냥 일상적인 조직 개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은 말단 간부들이야 윗사람들 결정에 따를 뿐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거예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무서운 일들이 말입니다. 그 일은 2024년 3월에 일어났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봄볕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박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류 동지, 긴급회의가 있으니 즉시 회의실로 오라고 하네요. 20년 근무하면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회의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부장님께서 단상에 서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지들,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당 중앙의 결정에 따라 일부 간부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숙청이라는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6.25 때도 이런 긴장감은 없었을 거예요. 부장님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잘 아는 선배들 이름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예요. 김철호 부과장, 이성민 과장, 최영수 부장.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철호 부과장은 제가 신입일 때 많이 도와준 분이었어요. 자식같이 아껴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반역자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배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즉시 체포하여 인민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장님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더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접 체포 작업에 참여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호 부과장은 누구보다 성실한 당원이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가족도 당보다 뒤에 두고 사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배신자라니요. 체포 현장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부과장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류 동지, 나를 믿어주게.
나는 결백하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에 따라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성 일은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되거든요. 아들 민수가 아버지, 오늘 대학에서 들었는데 일부 간부들이 숙청되었다면서요? 당의 결정이니까 옳은 일이겠죠?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아들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김 부과장님이 배신자였을까?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인데 제가 그분을 그렇게 못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일제강점기에도 이웃끼리는 서로 믿고 살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체제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싹트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김철호 부과장님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개 처형이 집행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부장님께서 전 직원을 집합시켰어요. 동지들, 오늘 오후 3시에 능라도에서 반역자들에 대한 인민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전원 참석하여 당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라도 처형장은 평양 시민들이 다 아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는 내내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옆에 앉은 후배가 선배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라고 걱정해줬지만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형장에 도착하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공장 노동자들, 주민들까지 모두들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단상 위에 김철호 부과장님과 다른 간부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군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김 부과장님이 말라비틀어져 있었어요. 고문을 당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당과 수령을 배반하고 외부 세력과 내통한 중대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반당, 반혁명 행위라는 추상적인 죄목뿐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을 때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제 눈앞에서 사라진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 부과장님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내가 요즘 너무 말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제가 존경하던 선배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이성민 과장님도, 술자리에서 가끔 만나던 최영수 부장님도,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이 며칠 사이에 모두 반역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기가 바뀌었어요. 새 전화기라고 하면서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해 갔는데 그 이후로 전화 통화할 때마다 잡음이 들렸어요. 도청을 위한 장치 같았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던 사람들도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 민수의 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학에서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요즘 보이성 간부들 중에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아버지는 괜찮으시죠? 제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년을 키운 아들이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체제 안에서는 가족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당이 끼어든다는 걸. 그날 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수척해지고 눈빛이 초조해져 있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저도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24년 7월에 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출근했는데 비서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류 과장님, 부장님께서 즉시 오라고 하십니다. 부장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부장님 옆에 모르는 간부 2명이 서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상급 기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앙당 조직부나 정치국 사람들 같았어요. 류영철 동지, 앉게. 부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자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다네. 최근에 김철호와 어떤 관계였나?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철호 부과장님과의 관계를 묻는다는 건 저도 의심 대상에 올랐다는 뜻이었거든요. 부과장님과는 업무상 관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하지만 자네가 김철호와 자주 술을 마셨다는 증언이 있는데 옆에 서 있던 간부가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대동강 맥주집에서 함께 있었지 않나? 정확한 날짜까지 알고 있더군요. 제가 언제 누구와 만났는지 다 조사해놨던 거예요. 우리나라 보안사 수사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조사가 있을 것이니 대비하게. 그리고 당분간 출장은 금지일세. 부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출장 금지라는 건 사실상 감시하에 놓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와 아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언젠가는 들통날 테니까. 영희야, 민수야.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직장에서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가 제 손을 꽉 잡더군요. 무슨 일인데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였는데 눈빛만 봐도 제 상황을 알아차렸나 봅니다. 아버지, 설마. 민수도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만은 살려내야겠다고. 제가 죽더라도 가족만은 지켜야겠다고 말입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보이성에서 일한 경험을 총동원했어요. 국경 경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루트가 비교적 안전한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어요. 셋이 함께 움직이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특히 민수는 대학생이라 감시가 심했어요. 결국 저 혼자 먼저 탈출해서 안전한 곳에 정착한 다음 나중에 가족을 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던 금반지, 시계, 그동안 모아둔 중국 위안화까지 모든 걸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장마당에서 브로커들을 통해 중국 돈을 구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한번 잘못하면 바로 신고당할 수 있거든요. 가장 마음 아픈 건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내에게는 출장이 좀 길어질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아빠가 당 간부 연수를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마지막 밤 잠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아니 다시 볼 수나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들이었으니까. 부모님 산소에도 들러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멀리 떠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2020년 8월 15일 새벽 모든 걸 뒤로하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20년의 권력과 25년의 가정, 그 모든 걸 버리고 말입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기차로 12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차를 탈 수 없었어요. 보이성 간부라면 기차표를 살 때도 신분을 확인하거든요.
대신 화물차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평양역 화물야드에서 만난 사람은 박형철이라는 기관사였어요. 예전에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인데 돈을 주고 부탁했습니다. 함경도 쪽으로 가는 화물차에 태워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도 돈이 필요한 형편이었던 것 같더군요. 형님,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박 기관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가족이 있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괜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석탄을 실은 화물차 구석에 숨어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름인데도 새벽 바람이 차가웠어요.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청진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어요.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국경까지는 아직도 50km나 남아 있었거든요. 55살 나이에 그 거리를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젊을 때 군대에서 행군 훈련받은 게 도움이 되더군요. 국경 지역으로 갈수록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10km마다 검문소가 있었어요. 다행히 보위성 신분증이 있어서 업무상 국경 지역 순찰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두만강이 보이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강폭이 생각보다 넓더군요. 이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인데 과연 살아서 건널 수 있을까 싶었어요. 강변에서 하루 종일 숨어서 순찰대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20년간 경비 업무를 해본 경험으로 순찰대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대충 파악할 수 있었어요.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빈틈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드디어 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8월인데도 물이 차가웠어요. 옷을 벗어서 머리 위로 올리고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세더군요. 중간쯤 갔을 때 발이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뻔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까지 종교를 믿지 않았는데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께도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살아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 중간쯤에서 중국 쪽 경비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들키면 끝이었거든요.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되고 그러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경비대가 지나간 후에야 다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죽을 각오로 헤엄쳤습니다. 55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렸지만 살아있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해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강변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숨을 고르는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농가의 개들이었어요. 혹시 사람들이 깨어날까봐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과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만날 수나 있을까요?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길시 근처 조선족 마을에서 하룻밤 머물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현실을 깨달았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감옥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리춘길이라는 분이었는데 조선족이셨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차마 탈북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들키면 바로 신고당할 수도 있거든요. 친척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리 이장님은 한눈에 알아보시더군요. 형님, 북에서 오셨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도 같은 핏줄 아닙니까?
도와드릴게요. 그분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리 이장님 댁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중국의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님,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중국 공안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요. 탈북자 한 명 잡으면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자유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숨어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으니까 리 이장님이 한숨을 쉬시더군요. 일단 신분을 숨기고 일자리를 구해야 해요. 다행히 제가 아는 중국 사람이 농장을 하는데 거기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임금은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사육장이었는데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어요. 55살 나이에 이런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게 힘들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간부로 일할 때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더 힘든 건 언어 문제였습니다. 중국말을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농장 주인이 뭐라고 하면 눈치로만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빨리라는 말만 계속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용직 일꾼들이 겪는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농장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다행히 농장 주인이 쟤는 조선족이다라고 거짓말을 해줘서 넘어갔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중국에서 평생 숨어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테고 그러면 북한으로 끌려가서 죽을 거였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너희들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울었어요.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가족들을 두고 혼자만 도망친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희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같은 농장에서 일하던 탈북자 형님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귀띔해 주시더군요. 영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해요. 정말입니까? 어떻게 연락할 수 있죠? 제가 다급하게 묻자 그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중국 공안에게 들키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그래도 해보시겠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중국에서 숨어 사는 것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한국으로 가는 게 나았어요.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렇게 해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입니다. 중국에서의 석 달이 그냥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영길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건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처음 배웠을 때부터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형제님, 많이 힘드셨죠?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목사님,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각오는 하셔야 해요. 그분이 설명해 주신 경로는 이랬습니다. 그날 오후 부장님께서 전 직원을 집합시켰어요. 동지들, 오늘 오후 3시에 능라도에서 반역자들에 대한 인민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전원 참석하여 당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라도 처형장은 평양 시민들이 다 아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는 내내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옆에 앉은 후배가 선배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라고 걱정해줬지만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형장에 도착하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공장 노동자들, 주민들까지 모두들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단상 위에 김철호 부과장님과 다른 간부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군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김 부과장님이 말라비틀어져 있었어요. 고문을 당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당과 수령을 배반하고 외부 세력과 내통한 중대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반당, 반혁명 행위라는 추상적인 죄목뿐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을 때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제 눈앞에서 사라진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 부과장님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내가 요즘 너무 말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제가 존경하던 선배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이성민 과장님도, 술자리에서 가끔 만나던 최영수 부장님도,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이 며칠 사이에 모두 반역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기가 바뀌었어요. 새 전화기라고 하면서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해 갔는데 그 이후로 전화 통화할 때마다 잡음이 들렸어요. 도청을 위한 장치 같았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던 사람들도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 민수의 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학에서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요즘 보이성 간부들 중에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아버지는 괜찮으시죠? 제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년을 키운 아들이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체제 안에서는 가족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당이 끼어든다는 걸. 그날 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수척해지고 눈빛이 초조해져 있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저도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24년 7월에 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출근했는데 비서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류 과장님, 부장님께서 즉시 오라고 하십니다. 부장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부장님 옆에 모르는 간부 2명이 서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상급 기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앙당 조직부나 정치국 사람들 같았어요. 류영철 동지, 앉게. 부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자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다네. 최근에 김철호와 어떤 관계였나?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철호 부과장님과의 관계를 묻는다는 건 저도 의심 대상에 올랐다는 뜻이었거든요. 부과장님과는 업무상 관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하지만 자네가 김철호와 자주 술을 마셨다는 증언이 있는데 옆에 서 있던 간부가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대동강 맥주집에서 함께 있었지 않나? 정확한 날짜까지 알고 있더군요. 제가 언제 누구와 만났는지 다 조사해놨던 거예요. 우리나라 보안사 수사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조사가 있을 것이니 대비하게. 그리고 당분간 출장은 금지일세. 부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출장 금지라는 건 사실상 감시하에 놓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와 아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언젠가는 들통날 테니까. 영희야, 민수야.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직장에서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가 제 손을 꽉 잡더군요. 무슨 일인데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였는데 눈빛만 봐도 제 상황을 알아차렸나 봅니다. 아버지, 설마. 민수도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만은 살려내야겠다고. 제가 죽더라도 가족만은 지켜야겠다고 말입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보이성에서 일한 경험을 총동원했어요. 국경 경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루트가 비교적 안전한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어요. 셋이 함께 움직이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특히 민수는 대학생이라 감시가 심했어요. 결국 저 혼자 먼저 탈출해서 안전한 곳에 정착한 다음 나중에 가족을 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던 금반지, 시계, 그동안 모아둔 중국 위안화까지 모든 걸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장마당에서 브로커들을 통해 중국 돈을 구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한번 잘못하면 바로 신고당할 수 있거든요. 가장 마음 아픈 건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내에게는 출장이 좀 길어질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아빠가 당 간부 연수를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마지막 밤 잠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아니 다시 볼 수나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들이었으니까. 부모님 산소에도 들러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멀리 떠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2020년 8월 15일 새벽 모든 걸 뒤로하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20년의 권력과 25년의 가정, 그 모든 걸 버리고 말입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기차로 12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차를 탈 수 없었어요. 보이성 간부라면 기차표를 살 때도 신분을 확인하거든요. 대신 화물차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평양역 화물야드에서 만난 사람은 박형철이라는 기관사였어요. 예전에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인데 돈을 주고 부탁했습니다. 함경도 쪽으로 가는 화물차에 태워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도 돈이 필요한 형편이었던 것 같더군요. 형님,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박 기관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가족이 있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괜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석탄을 실은 화물차 구석에 숨어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름인데도 새벽 바람이 차가웠어요.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청진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어요.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국경까지는 아직도 50km나 남아 있었거든요. 55살 나이에 그 거리를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젊을 때 군대에서 행군 훈련받은 게 도움이 되더군요. 국경 지역으로 갈수록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10km마다 검문소가 있었어요. 다행히 보이성 신분증이 있어서 업무상 국경 지역 순찰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두만강이 보이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강폭이 생각보다 넓더군요. 이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인데 과연 살아서 건널 수 있을까 싶었어요. 강변에서 하루 종일 숨어서 순찰대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20년간 경비 업무를 해본 경험으로 순찰대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대충 파악할 수 있었어요.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빈틈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드디어 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8월인데도 물이 차가웠어요. 옷을 벗어서 머리 위로 올리고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세더군요. 중간쯤 갔을 때 발이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뻔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까지 종교를 믿지 않았는데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께도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살아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 중간쯤에서 중국 쪽 경비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들키면 끝이었거든요.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되고 그러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경비대가 지나간 후에야 다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죽을 각오로 헤엄쳤습니다. 55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렸지만 살아있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해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강변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숨을 고르는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농가의 개들이었어요. 혹시 사람들이 깨어날까봐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과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만날 수나 있을까요?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길시 근처 조선족 마을에서 하룻밤 머물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현실을 깨달았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감옥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리춘길이라는 분이었는데 조선족이셨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차마 탈북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들키면 바로 신고당할 수도 있거든요. 친척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리 이장님은 한눈에 알아보시더군요. 형님, 북에서 오셨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도 같은 핏줄 아닙니까? 도와드릴게요. 그분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리 이장님 댁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중국의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님,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중국 공안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요. 탈북자 1명 잡으면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자유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숨어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으니까 리 이장님이 한숨을 쉬시더군요. 일단 신분을 숨기고 일자리를 구해야 해요. 다행히 제가 아는 중국 사람이 농장을 하는데 거기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임금은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사육장이었는데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어요. 55살 나이에 이런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게 힘들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간부로 일할 때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더 힘든 건 언어 문제였습니다. 중국말을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농장 주인이 뭐라고 하면 눈치로만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빨리라는 말만 계속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용직 일꾼들이 겪는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농장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다행히 농장 주인이 쟤는 조선족이다라고 거짓말을 해줘서 넘어갔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중국에서 평생 숨어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테고 그러면 북한으로 끌려가서 죽을 거였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너희들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울었어요.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가족들을 두고 혼자만 도망친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희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같은 농장에서 일하던 탈북자 형님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귀띔해 주시더군요. 연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해요. 정말입니까? 어떻게 연락할 수 있죠? 제가 다급하게 묻자 그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중국 공안에게 들키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그래도 해보시겠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중국에서 숨어 사는 것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한국으로 가는 게 나았어요.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렇게 해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입니다. 중국에서의 석 달이 그냥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연길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건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처음 배웠을 때부터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형제님, 많이 힘드셨죠?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목사님,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각오는 하셔야 해요. 그분이 설명해 주신 경로는 이랬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서 한국 영사관에 도착하는 거였어요. 직선거리로는 2000km인데 실제로는 3000km를 돌아가야 합니다. 기간도 한 달은 걸려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김 목사님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3천만 원 정도는 필요해요. 브로커비, 교통비, 숙박비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제가 농장에서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돈이 없는데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말했더니 김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형제니까요. 그분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저 같은 탈북자를 위해 돈을 낸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12월 초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어요. 20살 된 여대생부터 60대 할머니까지 나이도 사연도 다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기차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여권 검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짜 신분증을 들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브로커가 공안들과 미리 얘기를 해둬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언제 들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해서는 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어요. 산길을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했는데 55살 몸으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걸었는데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부어올랐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함께 가던 젊은 처녀가 걱정해줬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리니까 서글펐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그 처녀도 부모님을 북한에 두고 온 처지였거든요. 서로 의지하며 걸었어요. 태국 국경 근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라오스 국경 수비대에게 발각될 뻔한 거예요. 누가 거기 있나? 수비대원이 소리치면서 총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브로커가 재빨리 돈을 꺼내서 수비대원에게 건네주더군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에야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괜찮다. 가라. 수비대원이 손짓을 하며 보내줬어요. 돈의 힘이 무서웠습니다. 태국에 들어간 건 12월 말이었어요. 방콕 근처 숙소에서 며칠 쉬면서 한국 영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탈북자 5명이 보호를 요청합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한국 영사관 직원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영사관으로 오세요.
서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함께 온 사람들과 모여서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영사관 앞에 섰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해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북한에서 시작된 긴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영사관 직원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고국 땅을 밟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언젠가는 이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어요. 2020년 1월 3일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그 공기, 그 자유로운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자유 대한민국에 왔구나. 속으로 소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류영철님이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한국 사람이었구나 싶더군요.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평양에서 보위성 간부로 살았는데 지금은 탈북자가 되어 하나원에 누워 있다니.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싶었어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새벽 3시에도 라면을 살 수 있다고요? 담당 선생님께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보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북한의 모습이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을 가족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물건이 넘쳐나다니. 북한에서는 배급표 없이는 쌀 한 톨도 구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적응하기 어려운 점도 많았어요. 말투가 달라서 처음에는 소통이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씨라고 하더군요. 음식 맛도 달라서 김치가 짜지 않은 게 어색했어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감사한 건 자유였어요. 아무도 제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신문도 마음대로 보고 뉴스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봐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더군요. 아, 이게 민주주의구나 싶었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에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거였죠. 20평짜리 평양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게 더 소중했습니다. 일자리는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55살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동료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으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줬어요. 대부분 관심 있게 들어주더군요. 요즘에는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제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어르신들이 통일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해요. 북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 어르신들이 눈시울을 적시시더군요. 6.25를 겪으신 분들은 분단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북에 두고 온 아내 영희와 아들 민수를 그리워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연좌제로 고생하고 있을까봐 밤마다 걱정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겠죠. 부모님 산소에도 인사드리고 가족들과도 상봉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세대에는 꼭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매일 느끼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